됐어. 아이고. 자, 그래서 앞서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식의 비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원자량이 정해졌다 라고 하는 걸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은 원자량, 얘의 좀 재밌는, 좀 나타나는 특징을 좀 보면 우선 첫 번째 이 원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어. 자, 단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 정할 때도 이 부분에 이게 지금 단위가 없거든요. 10이라고 정했을 때 이 12가 단위가 없어요. 그럼 여기 이미 단위가 없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질량, 원자 하나의 질량인데 그 원자 하나의 질량은 그램이라는 단위가 있지만 여기도 그램 단위, 여기도 그램 단위니까 두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샥샥 약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단위가 없다. 알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뭔가 어떤 물리량을 곱하고 그걸 나누어서 숫자가 나왔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샥샥 약분이 돼야 되죠. 샥 약분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나와 있는 요것도 질량이 요것도 질량인데 실험적으로 측정된 이 질량 사이에 최대 공약수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되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니 이 숫자고 이 숫자가 약분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약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가 될 수가 없다? 절대 자연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단위가 없기도 하고 두 번째 절대로 자연수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를 하나 살펴보시냐면 거기에 한 장 넘기시면 거기 20페이지에 표 3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이제 뭔가 자글자글자글 막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전 우주를 뒤졌을 때 원자 번호는 대략 몇 번까지? 110 몇 번까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동위원소를 따로따로 따지면 질량수는 몇 개까지? 질량수는 몇 가지까지? 질량수는 한 2000여 개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2000여 개의 그 원자 핵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다 풀어가지고는 원자량을 다 구해놨어요. 아시겠어요? 다 구해놨어. 그래서 구글 같은 데다 뒤지면 그 데이터 싹 다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 2000여 개 데이터 중 앞쪽 한 열 몇 개를 내가 지금 수록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도 그냥 수소, 듀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걔네들의 원자량이 각각 표현되는 것을 쭉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모든 원자량들이 전부 다 자연수 아니죠. 딱 하나만 자연수네요. 누구? 탄소만 자연수죠. 왜 자연수일까요? 그냥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이거 정해서 자연수인 거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즉 탄소 하나만 자연수고 나머지 하나는 이 비례식을 풀었을 때 절대 자연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 바로 이 뭐냐면 원자량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그 알아둘 게 뭐냐면 에힛 뭐야? 알아둘 게 뭐냐면 몇 번까지 썼냐? 원자량 1, 2,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20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뭐가 나오냐? 연습 문제 1번 있을 것이요. 자, 이렇게 하면 풀 텐데. 얘는 뭐냐면, 얘는, 바로 봐.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입니다. 평균 원자량. 자, 이 평균 원자량은 뭐냐면, 동위 원소들 사이의 원자량을 자, 뭐 한 거냐면 산술 평균한 겁니다. 여러분 산술 평균이라는 말 알죠? 산술 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더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눈 거. 그걸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위 원소들 사이의 원자량을 산술 평균 해서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앞으로 배울 즈기율표 거기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표시한 어떤 원자량 그게 이렇게 각 동위원소들의 원자량을 산술평균에서 나타낸 건데 그걸 뭐라고 한다? 평균 원자량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이때 이제 문제에서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의 평균 원자량.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거기 표 3에 보면 자 바로 원소 탄소를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탄소는 6의 12 뿐 아니라 6의 13도 있고요. 사실 6의 14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각각의 원자량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얘는 원자량 얼마예요? 이거는 12죠. 이거는 뭐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그 체계에 의해서 비례식으로 구해진 13의 원자량은 계산을 하시면 13.0033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탄소 14는 14.0032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거기에 그 표 3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존재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때로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앞에 자연계 존재비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존재비라고 쓰기도 하고 자연계 존재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이 탄소 12, 13, 14가 우리 자연계에 얼마의 확률로 존재하는지 그 퍼센트도 다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각각 몇 퍼센트냐면요. 98.9%, 얘는 1.1%, 그리고 얘는 이상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이상한 표시가 돼 있죠. 자, 아까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 한 개의 질량, 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는 기기가 뭐라고 했죠? 네,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는 기계를 질량 분석기라고 했었죠? 질량 분석기. 그런데 이 질량 분석기가 똘똘하게도 이 자연계 존재비 있죠? 이것 역시 질량 분석기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기기가 되게 똘똘한데 그 하나의 질량뿐 아니라 그 질량이 우리 자연에
몇 퍼센트의 존재 확률로 있는지까지 다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가 있으면 이 데이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이거 다 더하면 몇 프로예요? 두 개 더하면 몇 프로예요? 100%네? 100%네? 그럼 이건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사실 얘는? 0이란 얘기겠죠? 다 더하면 100 나와야 되니 100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주어진 요 탄소에 1 평균 원자량 어쩌라는 얘기냐?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12라는 원자량이 나올 수 있는데 걔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98.9%인 거죠. 근데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누어주면 확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 원자량은 13.0033인데 그 존재 확률이 1.1%니까 100으로 나누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003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얘는 존재 확률이 얼마? 0%.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은 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이 얼마다? 바로 12.011이 되는데 이 수치가 어디? 주기율표에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두 번째 2 아까에 비해서 훨씬 뭐 따뜻하네요, 그렇죠? 건민이의 건의로 네, 고마워요, 건민아. 네, 그렇죠. 그래. 좀 따뜻해지는군요. 이거 벗어도 되겠다. 아이고.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라나? 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 이때 요것의 의미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1 자연에 원래 없었던 겁니다. 자연에 이런 건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이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 없었으니까 자연의 존재비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0%라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 인위적으로라고 했는데 이 인위적으로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 이 어떤 인위적 방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인위적 방식이 보통 뭐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핵분열이에요. 핵분열. 핵분열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뭐 하면 핵분열 되죠? 바로 핵폭탄이요. 핵폭탄 알아? 핵폭탄? 핵폭탄 알죠? 핵폭탄? 핵폭탄 어디서 썼어요? 핵폭탄 뭐 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한테 떨어뜨렸던 그 핵폭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핵분열이 일어나요? 핵발전소요. 알겠죠?
그런 방식에서 인위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원소들의 이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들은 자체적으로 안정한 녀석이란 얘기겠어요? 불안정한 녀석이겠어요? 안정한 녀석이란 얘기예요? 불안정한 녀석이에요? 자, 이번엔 잘 봐. 원래 자연에 없다고요. 우리 자연에 없다고요. 왜 없겠어요? 아주 안정하니까 없겠어요? 뭐 하니까 없겠어요? 불안정하니까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은 방사성 원소입니다. 자, 방사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방사능?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방사능이란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 방사능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원리적으로 뭔지 몰라도 방사능이란 말 들으면 누구나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 방사능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뿜뿜 뿜어내는 원소들의 특징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뭐냐면은 동위원소들의 존재 어떤 방식표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 있을 때 이것의 의미가 요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아까 이 탄소 말고도 지금 이 표 3에서 이렇게 그 별 표시 돼 있는 녀석이 한 개가 더 있거든요. 표 3에 한 개씩 더 있죠. 바로 누구예요? 바로 아까 썼다가 지웠던 삼중수소 아시겠죠? 삼중수소. 이 삼중수소도 원래 우리 자연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습니다. 자, 아까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뭐 된다고요? 물 된다고 했죠.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물 되거든요. 물. 여기 이제 이게 물 되거든요. 물. 알겠죠? 물. 근데 중수소도 산소랑 반응하면 뭐 된다는 얘기예요? 물 된다고요. 그때 이 수소하고 이 수소가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 어떻게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D2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D2.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수소가 요만큼인데 그 중수소를 편의상 D라고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수소를 아까 영어로 듀티리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수소의 D를 따서 이렇게 D2라 쓰기도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삼중수소도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삼중수소를 트리티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이렇게 T로 보통 바꿔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어서 얘를 경수, 얘를 중수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자가 무슨 말이에요? 경자가 경자가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자는 무슨 말이에요? 중자 무겁다 이런 얘기예요. 왜 가볍다 무겁다 쓰는 건지 알겠죠? 이 물에는 여기에 없는 뭐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중성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보다 약간 더 무겁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볍다 무겁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민건 왜요? 또 꺼진 것 같아서요?
꺼졌어요? 유나요? 아니요. 이거. 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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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유. 지유? 지유.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동위 원소 사이는 반응성이 뭐라고 했었냐면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산소랑 반응하면 물이 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도 이 중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우리 몸속에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몇 프로 있습니다. 0.1%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삼중수소. 그 표에 보시면 삼중수소에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요. 그 원자량 표에 이렇게 백설표 돼 있죠. 백설표. 그럼 이 말은 얘는 원래 우주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방사성 붕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삼중수소 물에서는 뭐가 나온다? 방사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삼중수소 물 있잖아요. 삼중수소 물을 50ml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50ml면 한 요만큼 되거든요. 요 부피 요 정도 되거든요. 50ml 잡수시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즉사예요, 즉사. 탁 먹으면 푹 끝입니다, 그냥. 알겠죠? 이걸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데 쭉 죽습니다, 그렇죠? 예? 워낙 금방에 죽어서 글쎄 아프냐고 묻는다면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다. 요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수 같은 경우는 이 삼중수소 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죠? 이거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붙어 있는 애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요즘 핵폭탄 터트려요? 요즘 핵폭탄 터트리진 않잖아요. 그럼 다 어디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어요? 이 핵발전소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 물은 안전한 물이에요. 최강의 독극물이에요. 최강 독극물이에요. 예를 들면 코브라나 만바한테 물려도 해독제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빨리 처리해야 되지만 이런 방사성 원소에 대한 해독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약도 없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진짜 약도 없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게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느냐? 뽀르뽀르뽀르뽀 짜잔 이렇게 길쭉히 생긴 나라가 하나 있죠? 어디? 니뽕 알겠어요? 니뽕의 요 지역을 뭐라고 하죠? 요 지역? 태평양 연안에 있는 요 지역. 그 유명한 후쿠시마. Do you hear 후쿠시마? 후쿠시마 들어봤어요? 후쿠시마? 자, 후쿠시마에 뭐 불었어요? 뭐? 이렇게 후쿠시마에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요? 바람 좋다. 자, 바람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유명한 쓰나미. 언제? 무려 11년 전에. 그래서 후쿠시마 쓰나미 하면 유명한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나거든요. 아마 그때 기가 막힌 영상들 아직도 유튜브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후쿠시마 쓰나미 치면요. 그 물 들어오는 거 보일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거예요. 아마 진짜 와 이게 실제 내가 이걸 당하면 이거 어떡하지 할 정도로 이렇게 쓰나미가 확 들어온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던 핵발전소가 끼우뚱하죠. 핵발전소가 끼우뚱하잖아요. 그건 알아요? 물이 확 들어와서
그게 잘 있던 핵발전소를 친 거예요. 핵발전소가 끼우뚱 하면서 제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찰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어떤 내부 사정 때문에 그 찰나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 핵발전소에 있는 그 핵연료들이 지금 폭파 직전까지 지금 이 뭐냐면 제어가 안 된 상태로 계속 핵분열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핵발전소에 그 핵융합로 안에 불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11년 전이에요. 11년 전. 그러면 그 불이 붙은 상태로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막 나오겠죠. 이게 끼우뚱하면서 이게 노출돼 있다고요. 이게 핵융합로가 노출되면서 바깥으로 이게 원래 딱 그 차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부서졌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겠죠. 그 노출되는 그 방사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얼마나 강하냐면 성인 기준으로 그 옆에 근처에 30분 정도 서 있으면 즉사예요. 서 있으면 30분 후에 아우 죽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러면 상황은 알아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드론이나 이렇게 로보트를 원격 조정해가지고 쭉 접근해가지고는 상황이 어떤지 카메라로 찍어보려고 접근을 시켰어요. 어떻게 되게요? 가다가 로보트가 치익하면서 푹 서버려요. 셧다운 돼요. 왜냐하면 방사능이 너무 강하면 그 방사능이 금속 내부 회로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방사능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로봇도 죽여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건데 로봇도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11년 전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예를 들면 세종시 11년 전 세종시 모습과 지금 세종시 모습은 많이 다르겠죠. 11년 전 이 상태가 지금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다 낀 상태에서 30분이면 죽는다고요. 대단한 생각인데요? 대단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빼내야 돼 이거죠? 대단한 생각인데요? 자, 그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건 그 방사능 피폭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내버려두면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뜨겁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뜨겁게 되면 안에 있는 우라늄 우라늄 연료가 뜨겁기 때문에 녹아요. 녹으면서 우라늄이 엉겨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라늄이 녹아서 엉겨 붙으면 뭐가 된다? 그게 핵폭탄이에요. 그럼 얘가 엉겨 붙어서 덩어리가 되면 뽕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여기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 전체가 초토화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불이 붙어도 녹으면 안 되니까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물을 부어요. 그럼 그 물이 방사능 핵분열을 하고 있는 우라늄 뭐냐면은 그 연료 안으로 물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식혀서 일종의 냉각수처럼. 그때 이 물이 중성자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삼중수소물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들이붓는 물이 하루에 1톤이거든요. 하루에 1톤의 물을 계속 냉각수로 씁니다. 그래서 일본은 매일 하루에 1톤의 삼중수소물이 만들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11년 동안, 그리고 오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브라, 만바, 독도 약이 있는데 해독제가 있는데 얘는 뭐도 없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도 없다고요. 얘를 되돌릴 수 있는 과학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런 핵 분열에 대해서는 핵 반응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1톤씩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이 삼중수소물이 200만 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저장만 해놨어요. 저장만 이렇게. 그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쌓아놓은 물만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소화도 안 되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이 그 삼중수소 물을 어떻게?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이 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0ml만 먹어도 즉사한다고 했죠? 그걸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바다에 있는 해양 생태계는 초토화됐을 거고요. 그러면 초토화된 다음 약간 멀리 떨어진 지역은 바로 죽지는 않더라도 유전자 변형이 시작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핵 분열을 통해서 그 방사능이 나오면 그 방사능이 유전자를 때렸을 때 유전자 변형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은 지구 대순환 혹은 해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지구에 이제 바람 부는 방향, 물 돌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일본이 여기 태평양 쪽으로 물을 이렇게 쏟아 놓으면 해류 대순환에 의해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자, 여기 어떤 나라가 있죠? 여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알겠죠? 알겠죠? 이게 지구 해류 대순환에 의해서 얘가 딱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동남아시아하고 인도 쪽으로, 인도양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고요. 여기서 또 한 줄기가 이렇게 해서 러시아하고 미국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치, 방금 얘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저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여기 이제 부산, 이게 경남 이쪽으로 싹 훑고 지나와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나마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태평양 쪽으로 가면 그나마 좀 희석되겠죠. 바다는 넓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은 그나마 그리고 미국은 항상 누구 편이죠? 일본 편이거든요. 미국은 항상 일본 편이니까 일본이 이제 미국 정치인들한테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로비를 많이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별 제재를 안 하죠.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걸 버리라고 해야 되겠어요? 버리면 죽는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거의 협박을 해야 되겠죠. 너 이 새끼들 한번 버려봐라. 버려봐라. 일이 될 거 아니야. 자,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즉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완전 협박했어요. 버리기만 해라. 걷다가 쏟기만 해라.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입니까? 의외로 굉장히 강대국입니까? 우리나라 의외로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협박 수단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기만 해라 해서 전 정부에서는 얘들이 방류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계속 방류하고 있어요.
요즘 알겠죠? 요즘. 그래서 뭐 더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그만하고 화학 선생님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언은 되도록이면은 나중에 그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는 수산물을 좀 덜 먹는 걸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도 이 말씀을 좀 드려서 되도록이면은 앞으로 한동안은 수산물을 좀 덜 먹읍시다. 뭐라고요? 연어 먹고 싶다고요? 그럼 노르웨이를 가. 노르웨이를 가.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래. 아니 뭐 캐나다 이런 데 가서 북극곰이랑 아니 그 뭐냐 회색곰들이랑 같이 연어 사냥을 해. 하여튼 내 말씀 알겠죠?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뭐 이런 일반 서민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알아서 지켜야죠. 지켜야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수산물 좀 덜 먹는 걸로. 예. 근데 애석하게도 전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 1위 국가가 어디예요? 전 세계 수산물 소비 1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수산물 제일 많이 먹습니다. 참,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자, 여하튼 요거.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애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놈들입니다. 그죠? 위험하다. 오케이. 자, 그거다. 자, 이제 평균 원자량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자량과 질량수 관계.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으쌰. 여러분 뭐 이상하게 뭐 얘기 전달 지금 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그런 한 적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알겠어요? 이게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학자로서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밖에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어디를 비판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학자적 관점으로 알겠죠? 학자적 관점으로 삼중수소 방류는 막을 방법이 1도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도 절대 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면 삼중수소 물을 가져다가 태양한테 가서 들이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태양까지 끌고 와서 그 태양에다가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삼중수소 물의 핵 방사능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 해결하잖아요? 노벨상 10개 나올 겁니다. 진짜로. 이게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되게 하찮아요. 이런 것도 해결 못해요. 지금 전혀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뭐 여하튼 그렇다. 이 방사능이 피폭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권민이가 얘기했는데 죽기 전까지만 하고 나오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죽지 않을 뿐이지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태가 돼요. 이게 방사능에 어느 양 일정 노출이 되면요. 첫 번째, 임신 안 돼요. 애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아기가 만들어져도 기형아가 나와요. 거의. 그 다음에 아이 임신도 안 될 뿐더러. 두 번째는 체력이 떨어지는 40 중반 이후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암이 생겨요. 전부 다 암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장 극악한 모습으로 죽게 돼요.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일하다가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냥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게 그게 방사능 피폭이에요. 거민 오케이? 이제 그런 방법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썼던 나라가 있다니까요. 정말로요. 어디서? 이런 핵발전소 사고가 어디서 있었죠? 일본 전에. 바로 때는 바야흐로 1984년. 84년 여러분 뭐 했어요? 84년에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권민이 84년에 뭐 했어요? 없었어요. 왜? 그래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이때는 바로 이때 있던 나라 중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소련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러시아로 바뀌거든요. 이 소련이라는 나라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체르노빌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체르노빌이 어떤 도시냐면요. 구소련에서 저 소련에서 굉장히 잘 살던 도시예요. 그 국민들의 그 1인당 소득이 되게 높아서 아주 잘 살던 공업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일본의 그 쓰다미처럼 실수로 핵발전소가 펑 하고 터진 거예요. 핵발전소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핵발전소에 불이 붙어서 방사능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소련 정부는 어떻게 할게요? 소련 정부는 이 체르노빌의 인구가 30만 명이 있었거든요. 30만 명이면 뭐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죠. 소련 정부는 이 체르노빌에 있는 모든 인구를 전부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체르노빌은 지도상엔 존재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아무도 살지 않아요. 완전 빈 공간이 됐어요. 버려진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불 붙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아서 엉겨 붙으면 핵폭탄처럼 터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놈 방사능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권민이가 썼던 법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 소련에서 몇 명 모았게요. 몇 명. 놀라지 마세요. 몇 명 모았게요. 10만 명이요. 그걸 차출을 한 다음에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혹시 여러분 그 흑손이라는 도구 알아요? 흑손? 흑손? 이게 그 흑손? 이게 뭐냐면 벽돌에 시멘트를 묻혀야 이게 탁 붙잖아요. 시멘트는 알죠? 시멘트. 그 시멘트를 딱 뜨는 조그만 삽 같은 기구가 있어요. 그걸 흑손이라고 해요.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흑손을 들게 하고 이게 관리자가 자, 동지 준비하시고 예! 탁 든 다음에 시계를 딱 보면서 자, 출발! 이제 다다다다다다다 가가지고 벽돌 하나 탁 놓고 딱 보고 동지 백! 오면 예! 하고 다다다다다 돌아오는 거예요. 뭐겠어요? 시계 왜 보겠어요? 아까 이 권민이 얘기한 그거. 딱 죽기 직전까지 시간 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탁 오면 당신 군 면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권민? 요거 벽돌 하나 놓고 군 면제 될래요? 아니면 그냥 군대 갈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사능 피폭이라는 건 뭐라고요? 애기 못 낳아요. 그 다음에 40대 되면 각종 암에 시달리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어요. 자, 그냥 군대 갈래요? 이거 쌓고 올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벽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지금. 즉,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소련은 이 방법이 가능했느냐? 소련이 과거 독재국가였기 때문이에요. 독재국가니까 정부에서 명령 가면 가야죠. 싫어야 하면 총으로 쏴 죽이니까. 근데 지금 21세기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핵발전소 사고 났는데 여러분들한테 벽돌 하나씩 지어주고 자, 2개만 쌓고 와요. 한번 갔다 올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이거라도 쌓았지. 근데 일본은 못 쌓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 84년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한 40년 정도 지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어떤 상태예요? 40년이나 지났지만 이 안에 어떤 상태예요? 네, 그대로예요. 아직도 불 붙어 있어요.
이게 핵발전소 사고예요. 여기 아직도 불 붙어 있다니까요. 체르노빌에. 아직도 붙어. 40년이나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계속 불 붙어 있어요. 여기도 계속 물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물 붓고 삼중수소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람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못하게. 무슨 말 알겠어요? 앞으로 한 몇십 년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여기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삼중수소물이 이것이 방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조처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고가 나면 방법도 없는 약도 없는 핵발전소를 이제 계속 지어야 되겠어요? 학술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없애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사고 난다고 하면 피해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지금. 사고 난다고 하면 경제적 손해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경제적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핵발전소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학술적 관점에서도 더 지어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어요? 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결론을 짓진 않겠어요. 알겠죠? 내가 뭐 정치적 얘기 한 건 없어요. 그냥 학술적 얘기만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뭐라고요? 네.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물을 붓잖아요. 그 핵 분열을 통해서 나는 불은 산소랑 반응해서 연소 반응으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핵 분열 자체에서 불이 나는 거라서 얘네들은 물을 부어도 물 속에서 불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붓는다고 해서 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 종이에 불이 붙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종이에 붙은 물은 물을 부으면 꺼지죠. 왜? 물을 부으면 산소가 차단되니까. 근데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은 산소와 무관하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도 그 안에서 걔네들끼리 이게 불이 있는 거예요. 물 속에서 불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질소가 여기에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뭐다? 온도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 거예요. 과도한 물을 붓는 거예요. 왜? 온도가 이상 높아지면 핵폭탄처럼 터지니까. 이거는 대형 참사니까. 그거라도 막기 위해서 물밖에 안 붓는. 그러니까 얘는 약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소련과 러시아가 자연과학 기술이 발전한 나라예요? 안 발전한 나라예요? 소련과 러시아가 자연과학 기술이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도 이거밖에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핵발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해야죠. 안녕. 다음 시간에 이 교재 다시 한번 가져오세요. 네? 우선은 그 뭐냐면 첫 시간은 그 숙제가 없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